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의입니다. 저는 탐독주의 채널 운영과 진행을 맡은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보며 공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공부. 여러분 공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거를 제가 제 지인들한테 말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약간 그 단어를 말하지 말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공부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인 현상, 상황이 조금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수능, 입시 등을 생각을 할 때 누구도 너무 좋다. 기분 좋아진다라는 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러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공부와 관련돼서 특별히 한국사와 연결해서 나름의 분석, 통찰이 담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녹스 출판사에서 나온 공부 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특별히 녹스 출판사 성아 편집자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성아님으로 짧게 줄여서 부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녹스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곽성아라고 합니다. 와, 네, 아, 나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참 녹음실이 시설이 굉장해가지고 제가 약간 압도당했는데요. 저는 논픽션 책, 그러니까 소위 에세이와 인문사회서를 주로 편집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엄기호, 하지연 저자의 대담집 공부망상을 편집했습니다. 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은데 선뜻 불러주시고 방송 만들어주신 제이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파주에서 오셨죠? 아, 네, 파주에서 왔어요. 네, 오늘부터 막 추워지는데 추위를 뚫고 파주에서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여긴 서울이라 네, 여기 서울 진짜 시설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대기업의 자본. 네,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건물 입구서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로비까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보통은 홍대 쪽에서 네. 얘기해도 되겠지? 대부분 단팥에서 녹음을 하시고 아니면 본벼 스튜디오에서도 하시는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한번 나는 대기업의 그 자본의 힘을 맛보고 싶겠다. 그러면 이제 평일에 네. 네이버 스퀘어라고 종로랑 역삼에 있습니다. 저는 역삼은 안 가봤는데 원래는 홍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홍대는 없어졌고 지금 저는 많이 주로 사용하는 데가 종로. 네이버 스퀘어 종로점인데 시설이 정말 좋고 정말 친절하시고 네. 아까 성아님 얘기한 대로 압도 당할 수도 있어요. 단팥의 그 동아리빵 같은 느낌이 있다면 아, 네, 맞아요. 이곳은 진짜 나 성공했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여기는 심지어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긴장이 되고 저희 책을 좀 더 제가 약간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잘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멀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 둘의 컨택 포인트는 딱히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동력 지금 출판사 마케터로 갓 업무를 시작하신 네. 모래님이 저한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혹시 뭐 탐독지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왜 그러냐? 혹시 나오실 예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라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 해가지고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추천도 좋고요. 네. 연결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거의 한 음.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을 바로 해서 가능한 일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잡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 및 연결도 가능하니까 네, 탐독지는 열려 있습니다. 녹음 전에 1시간 정도 제이님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 제이님이 정말 마당발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이렇게 네트워킹을 잘 하지 않는데 이런 마당발 동료가 생겨서 굉장히 반갑고요. 뭔가 저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마음. 내향적인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또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그래요? 이게 괴롭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래도 나오신 거잖아요. 내향적이고 떨리고 그 수많은 마음을 뚫고 책 소개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 네, 전 좀. 그게 외향인 분들보다 훨씬 당연히 훨씬 더 음.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썼다고 느껴져서 내향이들끼리 한번 모아서 나중에 방송을 근데 다 초면이야. 네, 한번 아, 꾸려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진심이니까. 아 그쵸. 네. 그리고 뭔가 제이님 방송에서 소개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네. 공부 망상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가볍게 가볍지 않지만 네. 인트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무려 공부 좋아하시나요를 제가 한번 아 잡아봤는데 네. 성아님은 좀 공부 좋아하세요? 저는 공부를 사실 저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를 좀 진지하게 대한 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망상 책 서점 미팅을 다니면서 MD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어떤 한 MD 분께서 공부망상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가 입시 공부를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가 입시 공부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서의 공부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뭔가를 익히고 배우고 그런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입시 공부나 대학 공부나 어떤 그런 공부에 국한해서 보았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방만한 학생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이님은요? 저는 그냥 이 질문을 아무런 배경 또는 상황 없이 그냥 답변하면 전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요. 오. 지금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네. 나름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몇 개가 오 있죠.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뭐 아무도 안 시킨 거. 네. 그래서 저 혼자 아우슈비츠 전후에 네. 있는 역사 관련 인문 서적이든지 오. 문학이든지 네. 음악 관련된 걸 혼자 계속 디깅을 해요. 아 정말요? 그럼 혼자서요? 그걸로 뭐 어. 하냐? 아무것도 네. 하지 않아요. 그냥 아. 누가 그 관련 얘기할 때 그냥 반가운 것뿐이지 이걸로 뭐 아. 논문을 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혼자 계속 파고 들면서 추천도 받고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종교 쪽을 공부했었어 가지고 아 종교 네. 관련 얘기를 누군가 하면은 네. 저도 모르게 듣고 이 사람의 인용과 이 사람의 맥락이 어디 있는지를 혼자 추적하면서 네. 관련 서적을 한두 권씩 보는 이상한 습관이 있죠. 그게 그걸로 왜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나 혼자 기뻐. 그러니까 네. 이 주제로 한번 해 볼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딱히 막 공부가 싫었던 적은 없는데 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맥락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입시 얘기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넌 수능 때도 즐거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갑자기 놀라면서 얘기하는 게 나 수능을 안 봤어. 왜냐면 안 보셨군요. 제가 그때 한참 저 때 붐이었는데 네. 유학이 그러니까 네. 미국 유학은 비싸니까 네. 소위 말하는 동남아 유학, 뭐 필리핀 아. 유학 이런 게 한국에서 한참 뜰 때 제가 필리핀에 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기서 나왔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네. 제가 평택 출신인데 네.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럼 네. 인문고를 못 가요. 그럼 그렇구나. 바로 공고로 가야 되거든요. 네. 약간 거기서 삶의 갈림길이 확 정해지는 게 있긴 했는데 제가 인문고를 겨우 갔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학교 네. 공부를 잘 팔로우업 했던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은 진짜 자율도가 극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자유롭게 살고 네. 필리핀 대학도 갔는데 네. 거긴 수능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학 시험이 있는 데가 있는데 네. 보통 외국 대학들은 뭐 필리핀 대학은 특별히 네. 졸업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입학은 쉽거든요. 네. 입학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영어를 못해도 들어왔어요. 저희는 필수가 아니었어요. 영어 성적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고생은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즐겁게 그냥 학교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다니고 즐겁게 졸업을 했기에 네. 한국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뭐지 하는데 적응하는데 좀 걸렸어요. 근데 제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왜 부럽냐면 저도 공부에 막 열심히인 학생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한국의 되게 과열된 입시 경쟁이나 학벌주의 그런 거에 영향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입시 체제를 밟아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기회가 되면 더 길게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독특해요.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그러다 영문학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셰익스피어 좋아한다 그러면 네. 다들 표정이 너무 뻔하다 또는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냐 하면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바로 납득되는 게 저는 할머니 노 교수님 그러니까 네.
백발에 네. 나이도 꽤 있으신 교수님이 네. 책 한 권 딱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 네. 수업은. 네. 소넷 셰익스피어 책 딱 하나 들고 네. 다른 교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거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로 2학기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고전이지 않아요? 소네트가?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슨 이론서가 아니라 네. 거의 손에서 거의 다 암송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만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나이 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셰익스피어 소넷을 읊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셰익스피어 생각하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하면은 무슨 시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내 주변에 교수님들 중에 특별히 셰익스피어를 그냥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어 하니까 이 공부를 되게 좋게 보는데 한국에서 같은 영문과라고 해도 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하이마니 교수님이 셰익스피어를 읽는 그 방식이 사실 이 공부 망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부의 기쁨, 공부의 본질하고 좀 더 가까운 방식의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제이님이 유학 생활을 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공부 망상이란 책으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기가 겪었던 입시, 자기가 겪었던 어떤 대학, 그리고 공부, 뭐 그런 한국의 공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상도 못한 필리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너무 놀랍고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네. 딱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수능을 안 치렀을 뿐인데 네. 공부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가 그쵸. 딱 현실적으로 있긴 해요. 수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말 아주 어리게는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 때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런 앞길이 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없으면 한국의 어떤 교육체계나 입시체계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살면서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네 번 치는 그 시험을 정말 잘 치기 위해서 엄청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 내가 쳤던 그 수능 시험의 결과가 앞으로의 나의 미래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잖아요. 요즘에는 또 옛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게 되게 유효한 분야들이 있고 처음에 주셨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공부를 좋아하고 크게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편집하면서 좀 놀랐던 장면들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이렇게까지 막 매달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매달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던 시간이 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책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한국은 이렇게 압박적이었구나. 아. 이렇게 무언이 아니라 거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수능이든 네. 뭐 로스쿨 같은 걸 포함한다면 네. 대학원 입시까지 포함해서 네.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네. 느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네. 실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공포는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쵸.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회 공포물 같았어요. 하나의. 그쵸. 여러분은 공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지? 네, 저희만 해도 되게 양가적이면서 네. 되게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데 네. 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책으로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공부 망상이라는 책을 딱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든 서점에서 보시면 조금 놀라요. 오. 왜냐면 이거 약간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지가 가늠이 안 된달까? 아까 말했듯이 공부 중독이 10년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 책은 좀 더 진짜 공부 얘기를 더 할 것 같았으면 네. 이번에는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에 아. 강조가 있는 건지 네. 망상에 강조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후기 중에 네. 표지에 섬뜩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꾸. 네. 그래서 뭔지 진짜 거의 모르다가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알았어요. 정말요? 표지에 이상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챕터가 지날 때마다 네. 사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챕터 제목과 함께. 네. 그때도 이거 뭔가 느낌이 네. 왜 이상했지의 힌트가 표지에 있기도 해가지고 네, 이 얘기는 한번 책 소개로 들어가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네. 나눠볼 텐데요. 네. 근데 이걸 처음 이렇게 공부 망상하면은 네.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간단한 책 소개를 편집자로서. 25년 12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사회학자 홍기호 선생님과 정신과 의사 하지연 선생님의 대담집이에요. 두 저자는 딱 11년 전 2015년에 출간된 공부 중독이라는 책에서 한번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공부 중독 출간 10년 후인 2025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변화한 한국의 공부와 그 공부가 만들어낸 사람과 사회를 들여다본 책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이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생생한 표지의 후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네. 책을 저는 다 읽은 입장에서 봐도 표지가 진짜 네. 기이하고요. 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도 봤을 때 기이한 게 네. 우선 공부망상이라고 타이포가 네. 제목이 딱 있고 리플렉 되는 것처럼 네. 반전돼서 상하 반전돼서 또 공부망상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네. 딱 네.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이 네. 우선 이 옷차림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안 입을 것 같기도 하고 AI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데 의문이 네. 드는 거죠. 보통 이제 공부라는 키워드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선 네. 되게 쉬운 표지를 할 것 같거든요. 아. 책상이 있고 뭐 뭔가 이렇게 뻔한 네. 거 있잖아요. 교양서로서. 음. 근데 표지에서 이렇게 이 음. 주제를 다루면서 인물 사진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혼자 발견한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발견하셨는데 손이 이상한 게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발견을 하면 네. 약간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책은 전혀 사회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네. 또는 입시 공부에 대해서 네. 긍정적이거나 네.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챕터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네.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목들이 박혀져 있잖아요. 챕터 네. 제목이. 근데 상반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 얼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웃으면서 실제로 제가 펼친 페이지는 37쪽인데 공부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배신했는가 해놓고 한 청년이 멀끔하게 생겨서 네. 저를 이렇게 지그치 바라보는데 이 제목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날 속이고 있네 이 사람들이 다 작정하고 트루먼 쇼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표지가 좀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 그리고 이 사진들 근데 뭔가 연결되는데 내가 무서워해도 되나? 네, 이런 게 있어서 네. 혹시 뭐 표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셔도 좋고. 아, 네. 네. 표지는 사실 출간되고 나서 섬뜩하다, 무섭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표지에 지금 한 남자 학생이 책상에 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에 갑자기 난데 모를 출처를 모를 손이 하나 더 올라와 있잖아요. 손이 3개인 그런 표지잖아요. 그것이 어떤 출판사 측의 실수라고 생각한 독자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게 알라딘에 여러분이 공부망상 치시잖아요. 네. 그 리뷰에 써 있고 그거에 댓글이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일단 표지는 아까 제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AI 이미지가 맞아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거든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치면 저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손을 3개로 해달라거나 아니면 섬뜩하게 만들라거나 이런 식의 주문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런 이미지를 생성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게 저희 책을 디자인하신 디자이너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굉장히 공허하고 비어있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표지에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 저는 저 사진이 주는 힘이 있다고는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섬뜩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서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사진이 공부라는 키워드하고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느끼었었어요. 공부망상은 공부가 만들어낸 어떤 망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망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좀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사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실사 이미지가 나오는 표지는 좀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저는 이 책이 그렇게 막 호불호가 갈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평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표지 관련된 호불호요? 아니면? 표지에. 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호불호야 네. 뭐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듣고 네. 그 모든 에피소드를 아니까 네. 더 호해요. 그쵸. 근데 불쾌해서 호해요. 그러니까 불쾌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네. 저는 사실 표지에 있는 사진보다도 네. 자꾸 그러니까 네. 챕터 구분이 될 때마다 나오는 사진이 제일 네. 섬찟했거든요. 기묘하죠. 네, 거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믿어보는 거죠. 아. 녹스가 왜냐하면 녹스 출판사에 제가 좋아하는 또 정혜윤 작가님의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 말은 AI를 허투루 쓴 게 아니다. 의도했을 거다. 정혜윤 작가님의 책이만은 녹스에서 느낄 줄 몰라서 당황했을 뿐이지 뭔가 의도했다면 읽어보자 해서 읽어서 저 혼자 괜히 이건 것 같다라고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망상을 좀 노린 게 아닐까 일부러.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저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한테 어떤 표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듣고 나니까 표지가 참 좋다. 정말 기발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그러면서 남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이런 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로서 이미지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단박에 좀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그게 좀 어려웠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게 되는. 무려 동신사에서 아 맞아요. 네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죠. AI 이미지를 쓰면 안 되는 법은 없으니까 네, 이걸 네, 왜 썼을까를 질문하게 되면서 제가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거의 직전에 읽은 책이 이제 정혜훈 작가님의 약간 개정돼서 나온 녹스의 다른 책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 이어지는 저한테는 같은 네. 출판사의 책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고 하면서 읽어서 저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네, 사실 작년부터 꽂힌 주제가 네. 나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책이 좋다. 에서 정확히 그걸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사실 실제로 읽어보면 11년 네. 전에 나왔던 공부 중독만 해도 제가 너무 재밌게 당시에 음. 읽었었고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우선 두 분이 말을 잘하세요. 아, 네. 그쵸.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내시고 네. 그리고 서로 존중하시면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 서로 영역 침범을 안 할수록 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나름 딱 네, 자기가 말하는 논점과 네. 레파토리가 딱 있으면 안 뛰어넘으세요. 하지만 서로 질의응답은 계속 하시는데 섣불리 남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학이든 네. 그게 뭐 정신과 관련된 거든 그래서 섣불리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의견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아, 보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런 대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음. 존중하면서 약간의 텐션, 긴장감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물론 이걸 하수가 하면 재미가 없죠. 음. 특정 분야나 아니면 상황과 음. 어떤 경력상 계속 쌓아가는 전문가가 네. 약간 영역은 다르지만 네. 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때 지혜가 이제 솟구칠 때가 있는데 음. 전 이런 석학들의 대화를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는데 중간중간에 그 챕터 이미지들이 저를 약간씩 불편하게 만들 때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낯선 맛이 돼서 저는 끝까지 읽는데 꽤 도움도 됐고 이 자체로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죠. 음.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면 그런데 네. 인셉션처럼 네, 네, 네. 행위가 언제 멈추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진짜 맞나? 음. 이 대화가 언젠가 네. AI로 만들어서 책으로 나오면 내가 분간할 수 있을까? 그럼 공부는 무슨 소용이지라고 혼자 막 생각할 정도로 네, 재밌었던 장치여서 맞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는 책을 그냥 온라인에서만 보시면 좀 모르고 실물로 좀 만져보셔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아이, 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엄청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셨고, 엄규 선생님도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재현 선생님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청년들을 많이 진료하세요. 그들의 생활 현장에서 항상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다른 현장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서로 나누실 이야기들이 있었고 궁금했던 지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는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의견 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어떻게 좀 읽는 사람 입장에선 좀 재밌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만드는 입장에서는 두 분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모이고 서로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살리는 게 중요했지만 조금씩 다르고 결국엔 나중에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대담집으로서 좀 재미를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만들면서 한 고민은 이 두 분이 50대 좀 중년의 저자시잖아요. 독자들에게 이미 약간 익숙한 이름이고 공부라는 주제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스테디였던 주제이긴 하잖아요. 보편적인 주제고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되게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책상이 보이고 뭔가 교실 같은 게 보이고 약간 그런 식의 표주로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뭔가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르게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디자이너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회사 동료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두 분의 저자는 굉장히 좀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한 분은 대학교 교수이시고 한 분은 정신과 의사이시고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게 어떤 책을 파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 사람들의 권위에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책 자체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도 제 개인의 독서 취향에 따르면 웬만하면 여성 저자의 책을 읽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부러 나 무조건 여자만 읽어야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읽다 보면 좀 그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나같이 저는 20대 여잔데 나 같은 20대 여자도 이런 책을 읽으면 또 재밌어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독자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디자이너님과 하던 와중에 이 책 본문에는 두 저자의 성이 없어요. 이게 대담집인데 엄기호, 하지연 선생님의 세 글자가 다 적혀있지 않고 기호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자들의 권위를 약간 누르면서 두 분이 어떤 선생님이나 윗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서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만든 어떤 장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웃겼는데 좀 저희가 얘기가 또 사담으로 굴러갔나요? 아니요. 이게 어디서 듣지 못하죠. 예, 거의 네. 책 기획과 모양새 그쵸. 관련된 얘기라 요런 거를 편집자분들이 하실 때 청취자분들, 저희 구독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런가요? 마케터는 이것까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얘기하면 네. 전 영업부 출신이 아니라 네. 지금 영업부 소속이잖아요. 네. 저는 완전히 표지 네. 이게 투표 올라오면 네. 거의 뭐 2-3초 안에 바로 고르죠. 보통. 눈에 잘 들어와야 된다. 그쵸. 헷갈리면 안 된다. 바로 맞아요. 눈에 들어오고 맞아요. 바로 메시지화가 되지 않으면 다 탈락시킨다. 맞아요. 하지만 정작 제가 좋아하는 표지들은 모호하고 음. 제목이 잘 안 보이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기이프레스에서 나온 예수의 아들이라는 네. 책은 잘 안 보여요, 제목이. 네. 그럼 제가 영업부 관점으로선 반대했을 거예요. 네. 근데 독자로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서 내가 유심히 보게 되니까 맞아요. 너무 좋고 표지도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이야 하는 표지거든요. 네. 그게 좋아요. 저는 독자로선. 근데 이제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네.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땐 믿는 네. 거죠. 독자님들 알아봐 주세요. 어딘가 계시겠죠 하면서 약간 내던지는 선택을 맞아요. 편집자들이 하세요. 맞아요. 저는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렇게 좀 해석이 필요한 책이 딱 나올 때는 도와드려야 되죠. 같이 팔아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그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다른 책을 만들어 갈 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라고 또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담당했던 책 중에 네. 카베 악바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자 소설가가 쓴 소설이 나왔었는데 네. 순교자라는 네. 소설인데 저 그거 좋아해요. 그래요? 네. 문제였던 게 네. 우선 제목이 문제였죠. 네. 처음에 저는 반대했죠, 살짝. 네. 왜냐면 순교자를 여러분이 온라인 서점에 쳐보시면 종교서적이 뜨고 아니면 김은국 작가님이 문학동네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간 네. 그 진짜 순교자가 나와요. 근데 이 순교자는 우선 순교자하고 느낌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아예 아니냐? 그러면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작가님의 배경, 중동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약간 장난치듯이 역이용하면서 이걸 소설에 풀어내는 게 있어서 이걸 마냥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D라고도 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그 책을 담당했던 편집자님이 표지도 심지어 원소 표지 그대로 가겠다. 근데 원소 표지에는 색깔도 노란데 그쵸. 뭔가 이거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진심은 통한다 해서 믿었죠. 열심히 했죠.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오케이. 통하는 이걸 알아봐주는 독자가 있다는 믿음을 편집자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를 저는 그 사건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알아봐달라. 공부 망상 표지가 이거 뭐야? 의문이 드실 때 한 번 더 집어보셔라. 그리고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이 한번 출판사 명을 검색을 다시 해보시든 아니면 판권면에 보면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또 믿음이 가요. 여기가 그럴 리는 없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겠지. 그래서 풀어주시면 또 너무 이걸 알아봐주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그쵸. 진심이 통하면 너무 좋은데 또 뭔가 안 통하면 안 통하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그건 이제 또 생각이 출판사는 들지만 반성하며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맞아요. 또 알아봐 주시는 그런 이스터 에그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게 숨겨놓은 그걸 발견할 때 재미는 또 초창기에 이걸 발견하시는 독자분들이 가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참 이 책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이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한번 이 책에 그래도 아까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지만 편집자님이 뽑아보는 약간 핵심 주제 또는 문제의식 같은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는 사실 망상이죠. 근데 이 망상이란 단어도 참 선택을 할 때 좀 주저되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지연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에서는 이 망상이란 단어를 되게 병리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망상증처럼. 공부 망상에서 쓰는 이 망상이라는 단어는 정신병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어떤 망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어서 약간 주저되는 면도 있긴 했지만 굳이 망상을 선택을 한 것은 공부가 만들어낸 어떤 망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저자분들은 좀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낸 공부 중독이 우리가 모두 공부에 중독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독은 내가 중독이 되었으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약간 치료하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인지가 가능한 건데 망상은 그런 인지부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계속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망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망상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선생님들은 피해의식을 많이 꼽아주세요. 사회에서 계급 이동의 사다리가 존재를 할 때는 공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공부 중독이 나온 거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할 만한 가능성이 그래도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력 자본을 얻으면 그 학력 자본이 곧 경제 자본으로 치환이 되고 그게 또 문화 자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정도 보상과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인가 하는 어떤 억한 심정? 자기가 받는 보상이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피해의식이 나날이 좀 심해지면서 어떤 망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피해의식이 하나의 계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 진짜 많이 얻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계층조차도 지금 자신이 받는 보상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어떤 유무형의 그런 보상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포함하는 어떤 보상들 전혀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죠. 이 책은 대담집이어서 거의 1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잖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이 책의 대담이 시작이 되고 비상계엄의 국면을 지나오면서 대담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저희가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겪어온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생생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2024, 5년을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동시대성이 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글을 읽는데 물론 공부 중독도 그 자체로 너무 재밌는 책인데 뭐 제가 너무 예전에 읽었긴 해가지고 네, 동시대성이 있긴 한데 그게 간접적으로 좀 네, 드러났다면 맞아요. 공부 망상 그냥 대놓고 맞아요. 계엄 직후의 맞아요. 맥락과 그 무능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이만들처럼 네, 보이는 네, 당시 국힘 네. 관련된 윤석열 음, 지지하는 모든 그 정치 세력 관련된 얘기랑 연결되니까 맞아요. 엄청 직접적인 거예요. 맞아요, 공부 맞아요. 망상이 뭐야 여기 바로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극명해서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네, 많은 사람들에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는 상흔을 남겼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완전히 풀이가 되든 안 되든 공부 망상은 또 하나의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응답인 것 같아서 뭐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예. 맞아요. 책이 많이 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10년이 지나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법기술자들 그리고 이런 정치기술자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저희는 전 대통령의 어떤 무능함에도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지만 그 전 대통령의 명령을 그냥 기술적으로만 수행하는 어떠한 가치 숙고 없이 그거를 그냥 따르는 고위 관료들에게도 굉장히 분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엘리트들이잖아요. 초엘리트죠. 그렇죠. 예. 이런 초엘리트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서 그런 결정을 하는 어떤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짚어보면 그 중간에 한국 사회에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정신이나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배운 거죠. 특히 수능 공부도 수능 해킹이라고도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수능을 잘 푸는 어떤 기술을 익히고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이렇게 추리하고 해킹해가지고 5개의 선지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고 그런 식의 기술만 높이는 공부를 해온 사람들? 공부라는 게 있으면 그 공부에 어떤 배태되어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정신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술만 계속 익혀온 사람들이 결국엔 한국의 엘리트가 됐고 그 사람들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아니면 이런 식의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해야 하는 어떤 가치 숙고들을 전혀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한국의 공부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신랄하면서도 네네.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파트는 읽는데 자폭하시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네.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권력, 자격을 획득하셔서 작가가 됐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공부했고 쌓았던 그 시간, 그 세대의 문제도 막 얘기를 하실 때 뭔가 그때는 맞아 나도 그 맞아요. 문제적 세대와 시기 안에 시스템 안에 네. 있었어를
자폭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좀 더 설득력과 진심성이 느껴졌어요. 엉기호 선생님이 막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도 요즘은 자기주의만 봐도 남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예. 자기가 하는 공부, 자기가 아는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전문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옆 사람이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원래 공부라는 게 근대의 공부,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세계 밖을 나가서 다른 세계로의 관심으로의 확장이 공부였는데 이제는 다른 세계는 관심 없고 내 세계를 공고히 하는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엄기호 선생님이든 하지연 선생님이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학계나 의료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면이 제인이 보시기에 어떤 자폭처럼 보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자기 객관화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116쪽에 갑자기 종교 없는 메타 없는 세상을 막 얘기하면서 네. 종교가 없어지고 거대 담론을 안 믿는 거죠. 그쵸, 그쵸. 물론 그거에 대한 악 영향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시절엔 소위 말하는 관이 있었다. 그쵸. 세계관. 네, 맞아요.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맞아요. 지금은 그냥 제가 이걸로 나중에 특집을 할 텐데 네. 전 취향 독서를 몹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취향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독서를 취향으로만 또는 네. 독서만이 아니라 모든 걸 네. 취향으로만 하기엔 네.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건 내 취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예. 하는 약간 그런 거요. 전 차라리 틀린 상식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럼 싸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구 평평론자들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세대인데 여기서도 두 분이 되게 재미나게 이제 거의 책 막판에 가니까 여러 얘기를 진짜 하시면서 네. 물론 그때 종교의 여러 악 영향과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 이런 지금 얘기하면 이게 무슨 구시 근데 이게 너무 없어지니까 지금은 그냥 개인주의라는 용어 자체도 안 담기는 거예요. 맞아요. 더 파편화돼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얻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얘기. 그리고 그렇게 파편화돼서 그럼 네. 세상의 기준이 없어졌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만 남는 거죠. 이게 진짜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진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엉기호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도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편가르기를 한대요. 엉기호 선생님께서는 창작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관점으로 서사를 본다. 나는 소수자의 관점으로 서사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막 돌아오는 대답 중에 하나는 그러면 소수자의 편을 들어달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사실 페미니즘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자들 편 들어달란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되게 환원이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 있는 건데 어떤 관점을 밝혔을 때 이게 우리 편인가 아닌가 라는 이런 식의 편가르기만 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을 좀 집어주시긴 하는데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만약 공부 망상을 저희 출판사에서 냈는데 하지연 선생님하고 엉기호 선생님께서 막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을 출판사가 냈다고 해서 출판사의 직원들이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다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는 출간을 함으로써 이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쉽게 사람들은 아 이렇게 편들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되게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모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뭔가 간단한 선택이 사실은 없잖아요. 특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엮여있는 사건에서는 좀 무언가를 결정을 한다고 해도 더 다른 생각으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이야기가 주고받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좀 미비하죠. 생각보다 네. 지성사 그러니까 네. 특정 사회와 문화의 지성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건 네. 단순하게 일어난다. 추상으로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 공동체, 국가 이거 추상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여러분들 딱 이 단어 들었을 때 아 그 구린 단어 뭐야 그거 뭐야 하는 순간 이 용어를 누군가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 단어를 안 쓴 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한 모든 추상적인 표현들과 내 삶의 가치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사용하냐면 극우가 사용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단어가 더럽혀졌으니까 사용을 안 해. 그럼 뭘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 개인도 사용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 용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아예 단어만이 아니라 어휘만이 아니라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반박 또는 그거에 대한
다른 식의 답변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내 세상을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캔슬 컬처인 거예요. 네. 캔슬 컬처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 음. 방식으로 가장 손쉽고 빠르게 효과적인 음. 안티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안티테제적인. 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의 삶엔 아니오밖에 안 남게 돼요. 맞아요. 그럼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안티테제만으로 세상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음. 뭐 한 개인의 뭐 사고든지 음. 너무 우리가 캔슬만 해버리니까 음. 도달한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 그러면 이게 파편화된 게 아니라 공부 또는 특정 사회적인 계급. 음.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공부보다도 더 큰 단어는 자본 같아요. 돈 많은 사람.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월 300만 원 거부하는 뭐 직장인 막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거기서 가공되고 악용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한국에 살면 막 너무 힘들고 당연히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있죠.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나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은 이걸 이제 진짜 무섭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종교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자본주의가 유지하기 위해선 특정 방식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식의 행태를 사람들이 해야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안. 그쵸. 그러면 우리들의 대화가 자칫 네. 자본주의를 더 칭찬하는 걸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저는 네. 참 우리나라만큼 공부 얘기를 많이 하고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역으로 그래서 그 영역이 제일 붕괴된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답변이 공부와 그런 어떻게 보면 학력적인 부분과 자본 관련된 게 다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계속 토론하고 파업하고 파업을 지지하고 이게 계속 좀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단시간 내에 끝내버리면 우리가 보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말로가 되겠죠. 아무리 정의로워도 불공정이 보이면 우리는 눈이 뒤집히죠. 그걸 마냥 좋다 나쁘다고도 못하는데 그게 지금 사회의 현상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느끼는 중압감은 현실이 너무 안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져봐라는 게 누군가에겐 말도 안 되는 해법이고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이 다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다 알겠어. 근데 모르겠어. 저희도 대담회 진행을 할 때 이 책의 결말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고민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 두 저자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거는 엄기호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작정하고 읽으면 요즘 애들론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 애들 문제고 50대가 쓴 50대가 쓴 청년들 진짜 문제고 애들 공부 뭐 이런 본질 막 잃어버렸고 다 문제고 막 이렇게 지적하다가 끝나는 그런 책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안 읽히게끔 만들어준 어떤 틈이 엄기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선생님들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자의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도전 과제를 안겨준 것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요. 하나는 제도의 평가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업 계획서대로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특히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육,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가치를 실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당장 내년에 그만둘 각오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이런 제도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학생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얻고 싶어 하거든요. 당장의 성과를 원하거든요. 손쉽게 근데. 네. 근데 그 마음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학생들은 당장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제도의 눈치를 보고 동시에 학생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가르치는 자의 도전이라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도전을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하고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들에게 너 막 이러지 마라. 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넘겨주고 끝난 이 책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또 대단집이라는 게 저자들을 되게 주기적으로 만나거든요. 국내에서 작업을 여러 권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저자분들을 자주 뵌 적이 없어요. 돼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참 엄기호 선생님하고 하지연 선생님 둘 다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시고 나도 학창 시절에 엄기호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좀 되게 뾰족한 저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딸려오는 어떤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장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아니 저는 네. 물론 당연히 두 분 다 네. 소위 말해서 교수급이니까 네. 가르치는 태도가 그런 자세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그게 공격적이진 않았고 처음에 저는 근데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네. 좀 더 저를 겨냥하지 않고 이상하게 정치인들을 좀 향하고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자들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토대로 공부 중독의 세대를 거쳐 공부 망상이라는 사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증폭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비판이 더 아주 칼날이 서 있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참 한국에서 저만 해도 그렇고 새로운 도전, 잠깐 쉬면서 뭐 공부하고 싶은 걸 해라 이딴 말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인데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잠깐 그만두는데 그게 안 좋은 일도 아니고 네. 이직도 아니고 진짜 잠깐 쉬러 네. 또는 새로운 경험을 하러 하실 때 저는 응원부터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노잼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지금 대전을 욕할 게 아니다. 대전은 성심당이라도 있지. 아니 저는 이게 너무 네. 일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네.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네.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역전시키고 음. 반전시키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음. 저는 되게 또 우픈 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나 음. 컨텐츠를 보면 또 다 자본적으로 성공했어. 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루틴대로 안 갔대. 그럼 또 안 들려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맞아요. 말이. 저는 더 평범하고 음. 더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학생들한테 실패해도 된다. 참. 직장인들의 입장에 좀 비유를 해보면 잠깐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쉬고 정말 그렇게 실패를 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너 그 시간 동안 뭐 했고? 뭐 했냐.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해도 된다,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그냥 다 믿지 않는 거죠. 그쵸. 불신하는 거죠. 예. 그런 게 너무 경험적인 진리가 됐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저도 참 이 책 만들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어떻게든 뭔가 해결책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좀 더 편하게 생각해라. 근데 이런 거 정말 편하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월세 뭐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진짜 책의 결론만큼 저희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쉽지 않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가 맞는 키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뭐든지 그래요. 종교가 맞는 키가 되면 문제가 되죠. 맞아요. 정치의 키, 맞아요. 뭐 연애의 키, 그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연애도 네. 뭐 그게 뭐 어떤 관계든 이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연애에 대한 거고 돈에 대한 거고 네. 공부에 대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한국은 약간 치트키라고 하면 치트키 맞아요. 아니면은 쇼트컷 그러니까 지름길을 너무 선호하게 되니까 그 길이 지름길인 거 괜찮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공부로서 할 때 좋다.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 이 공부하면 돈 잘 버나요 하시면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계를 하시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싶고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라는 의문과 또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하시면 생계는 잘 하시면서 네. 여가 시간을 조금씩 떼서라도 다른 공부를 해보실 때 그 기쁨은 진짜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학력과 공부를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은 학생들이 듣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는 학교 졸업했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근데 이미 아실 거예요. 공부로 내 삶이 바뀔 리는 로스쿨?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런데 내 삶의 기쁨을 찾기에는
공부만큼 또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비상계엄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공부한 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됐으니 헌법 공부해 보세요. 전 박근혜 퇴진 집회 엄청 나갈 때 친구들끼리 막 헌법 같이 읽고 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들 같이 비교하고 네. 그때 전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다 빨갱이다.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세계 인권 선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와, 왜 나한테 집이 없고 왜 음. 학교가 없고 왜 네.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네. 다 권리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한번 읽으면서 그 시대를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물론 어쩔 수 없이 생계랑 연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자기가 좀 내 삶은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삶의 기쁨과 네. 아름다움을 찾는 방편 중에 공부만큼 좋은 게 또 없으니까 맞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하지만 학생이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안 치러.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부럽습니다. 그쵸. 공부가 맞는 키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예전처럼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대담집이 나왔으니까 또 10년 뒤에 또 나올지도 모르지 이제 뭘 않습니까? 공부 종말. 아무튼 그런 식의 공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주제의 책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공부의 기쁨을 알고 계시는 제이님이 너무 부럽네요. 근데 독서가 전 최고의 공부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일이 되면서 좀 네,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졌는데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슬프잖아요. 좀 슬프긴 하지만 좀 새로운 다른 공부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싶긴 해요. 네네네. 근데 그쵸. 저도 편집자는 안 해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텍스트에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하니까 그 텍스트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마케터 또는 저는 독자 정체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 관점은 또 달라가지고 네네네. 하지만 기쁘게 하든 네. 고통스럽게 하든 공부는 네. 공부니까 네, 저는 공부는 그게 다 몸에 공부입니다. 쌓이고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독 이런 거 말고 좋은 의미로. 네, 쌓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책도 한 권 한 권 만들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게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뭔가 네. 책 얘기도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표지 얘기, 오. 뭐 이미지 얘기 꽤 많이 했고 네. 그다음 책의 큰 주제들도 네. 성우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신 것 진짜요? 같고 큰 틀을 잡아 주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지금 의심이 엄청 많으시니 네. 여러분이 댓글로 제 댓글 많이 남기진 않지만 사람들이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저한테는 그래서 어렵기보다는 그랬어요. 그냥 나의 공부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여러 소위 말해서 공부 엄청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일, 좋은 직업, 안정적인 직업 또는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의 허무한 지식 또는 허무한 생각들을 볼 때의 그 마음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이해가 그러니까 좋은 이해가 아니라 아유 그래서 그랬구나 정도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동시대적인 조금은 캐주얼하게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맞아요. 해법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맞아요. 끝까지 가시다가 결국에는 약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방향을 좀 트시거든요. 뭐 교육자로 가든 뭐 그게 다음 세대로 가든.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한 번씩 저는 환기시키는 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사실 뭐 새해 된 지 조금 됐지만 네. 사람들이 뭐 언어 배우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때 어떠한 목표 없이 순수한 삶에 대한 네. 그 욕구를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가면서 그 행복을 느끼시면 진짜 비교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좀 이런 거래 하는 거랑 싸울수록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지원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즐거울 수 있다고 그쵸. 어떤 즐겁긴 해요. 공부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 주셨듯이 이 책이 공부가 어떠한 인간상을 만들어내는지 비판하는 책이고 나아가서 그럼 이제는 공부가 어떤 시민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질문과 또 나름의 해답으로 이어지는 책이어서 네. 많은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늘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더 정말요? 저는 책 얘기를 더 진지하게 저희끼리 할 줄 알았는데 네. 좀 더 감상 그리고 네. 우리들의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더 동시대스러워졌다. 라고 저 혼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며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소감 및 마지막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잘 모르겠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책의 좋음이 있는데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함으로써 그 책의 좋음이 좀 상쇄가 될까 봐 걱정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출판사에서 아까 제이님이 언급해 주신 정혜원 PD님의 책 올해도 또 개정판으로 몇 권 또 나올 예정이고 여러 에세이와 논픽션들 준비하고 있으니 가끔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제가 저희 에피소드 바로 하단에 네. 녹스 인스타 계정 걸어놓을 테니까 아, 네, 최대한 네.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 봐주시면 네, 좋을 저희 것 팔로워가 같고요. 별로 없는데. 아, 네.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편집자가 나온 게 저희 출판사에 좋은 건가? 이게 오히려 더 홍보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알려질 겁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이 나오신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전 대표님들 힘들어서 네. 너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래야 만드는 얘기도 좀 더 나오고 해서 근데 확실히 들으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네. 또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편집자 얘기 되게 좋아요. 비하인드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렇죠. 네. 사실 책 디자인에 관련된 글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여기서밖에 못 들어요. 아, 참 그것도 제가 저희 디자이너님의 의도를 제가 잘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다 감안하셔야 될 게 이게 출판사 공식 의견과는 좀 다를 수 네, 있다. 저 네네. 그냥 한 명의 사람의 의견이다. 외공인, 출판인. 네, 그런 의견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추억의 책 같았어요. 왜냐면 공부 중독을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그때는 참 슬프게 네.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공부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문제라 그래서 다들 "헉, 진짜?" 이러면서 좀 그 책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공부 망상? 근데 제 주변에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네, 고귀한 우리 대학원생들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아요. 어느 순간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놔버린 게 아닐까. 음. 물론 입시 공부는 놓으셔도 되죠. 이미 음. 다 시기가 지났으면 저도 입시 공부 쳐다도 안 보겠죠.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나 지금 어쨌든 가장 어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공부라는 문화와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지금 권력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책임지며 바라볼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반응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반응형 독서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두 저자와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네네네. 그런 아주 생생한 근데 저보다 책 이야기를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래서 초대했죠. 같이 얘기하면 더 풍성해지니. 맞습니다. 딱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의 어떤 독자층과 업계의 분위기와 팔리는 책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나의 공부 시절도 한번 떠올라 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좀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전 독서가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공부가 재미없다. 네. 요즘 독서가 재미없다. 그러면 낯설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독서를 하시면 더 즐거워지거든요. 맞아요. 공부 망상 좀 불편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책도 그렇고 한번 조금씩 나를 확장시키고 나에게 역질문을 할 수 있는 책들을 한번 만나시면서 좋고 건강하고 즐거운 독서 공부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탐독주의는 다음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